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첫날이죠. 세법은 첫날이라 가지고 그래도 뭐 중급 회계랑 원가는 좀 나갔죠. 그죠? 어느 정도는 그 세법은 어느 정도 중급 회계가 나간 상태에서 하는 게 좋긴 해요. OT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OT를. 요 스케치 세법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제가 만든 카페인데 다음 카페예요. 다음에서 검색을 좀 하시면 돼요. 다음에서 스케치 세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쁜 색깔이네. 분필이. 스케치 세법을 그냥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시면 요 스케치 세법이 나오니까 띄어쓰기 안 하고 스케치 세법 그렇게 하시면 그 카페 하나 나올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고요. Q&A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Q&A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 세법 공부하면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 많이 생기는 게 맞고요. 그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좀 질문하는 게 많이 생길 건데 제가 답변은 엄청 빨리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강생들은 여기 다 가입을 해서 그 질문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요청을 하시거든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수험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발음이 안 돼. 수험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요 게시판에 뭐 고민거리 뭐 그런 것도 올려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그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만약에 조금 뭐 방문하고 싶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다, 뭐 이런데 올려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 비밀 댓글로 뭐 전화번호 올려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언제 보자, 아니면 뭐 전화 상담도 요청을 하시면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 좀 공부하다가 힘들 때, 고민될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 하고 수험 상담 이런 걸 좀 이용하시고 학습 자료실에 학습 자료도 많이 올리니까 여기는 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카페이기도 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든 카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정보가 부족할 겁니다.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거니까 다른 수험생들하고 정보도 좀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카페 활동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스케치 세법 카페, 제 카페 알려드렸고 뭐 블로그도 만들어 놨어요. 블로그도 노가다로 제가 노가다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쓰진 않아요. 사람을 쓰면 돈이 들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쓰진 않고요. 제가 혼자서 블로그도 만들고 혼자서 카페도 만들고 제가 알아서 디자인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다가 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양소영 회계사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요. 양소영 회계사. 양소영만 치시면 안 돼요. 양소영만 치시면 제가 안 나오고요. 회계사 이걸 검색해야 돼. 그럼 제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좀 많아서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이걸로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 양소영 회계사를 치면 제가 게시한 글이 뜨고 그 링크를 누르면 제 블로그로 또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텍스트 다이어리 이렇게 이름 짓긴 했지만 괜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치시면 돼 있고 양소영을 치면 양소영 변호사가 뜨기 때문에 양소영 회계사로 치셔야지만 검색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블로그는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주로 카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카페에 Q&A를 좀 올려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카페는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블로그는 제가 잘 안 들어가서 답변이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A는 카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출제 문항을 좀 볼 거예요. 우리 회계사 반이기 때문에 회계사 반에서 이제 세무사라고 적어줘있죠. 세무사 제가 요걸 안 고쳤네. 세무사 반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다가 자, 회계사하고 세무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타 세법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도 안 고쳤네. 왜 안 고쳐졌지? 고친다고 고쳤는데.
출제 문항이 좀 차이가 나요. 출제 문항이.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범위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출제 문항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이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법인세법이 연례문항. 적을게요. 연례문항. 계산 문제가 회계사가 세무사보다 좀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무사는 10문제밖에 안 출제되거든요. 법인세법이. 근데 회계사는 법인세법이 연례문제라서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거 좀 갖고 가시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개, 부가세는 8개. 이거는 세무사하고 똑같아요. 그 기타세법이라고 있어요. 기타라고 할게요. 8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국세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보실 거예요. 국세기본법. 요게 한 5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상증세가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죠. 2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제끼고 가시는 부분이긴 한데 한 문제. 지방세, 뭐 취득세, 재산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긴 해요. 기타세법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세무사는 기타세법이 좀 많이 나와요. 12문제. 근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8문제. 세무사는 이게 또 구성이 다르거든요. 국기법, 국진법, 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른데 그 회계사는 이렇게 상징세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특이사항. 세무사는 상징세가 안 들어가요. 세무사는. 근데 회계사는 상징세가 1차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 요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하반기 때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내년도 초에 공개 특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더 공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기본반에서는 1, 2차 목적으로 중요한 거 이게 법서부죠. 법서부가 1, 2차 목적으로 중요해요. 1차 목적으로도 중요하고 2차 목적으로도 중요하고 기타세법은 1차에만 나와요. 1차에만 나오고 2차에는 안 나오는데 다만 상증세는 2차에도 나오긴 해요. 상증세는 2차에 한 문제 그 정도는 나오긴 해요. 2차에 계산 문제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법서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1차든 2차든 요거를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기본반에서는. 나머지 요런 거는 하반기 때 저도 아마 공개 특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나중에 공개 특강을 하면 그런 공지를 또 드릴 거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타세법은. 자, 그 4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40문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 출제되는 문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강의 순서 알려드릴게요. 강의는 부가가치세법부터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전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일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쉽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할까 해요. 그다음에 법인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기본반 순서랑 일단 다 달라요. 약간 부가가치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이게 기본반 순서고요. 객관식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요. 부가가치세 먼저 하고 법인세, 소득세 하고 이런 식으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무조건 먼저 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공부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정한 순서예요. 순서도 제법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요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강사님들은 법인세를 먼저 하긴 해요. 법인세. 근데 법인세를 먼저 하면 좀 지쳐요. 일단 법인세 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중간에 안 되겠다.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1차 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완벽하게 좀 잡고 법인세는 일부분 잡고 그렇게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뒤에 포기를 하더라도 막 지쳐가지고 포기를 하더라도 법인세를 조금 포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소득세 포기하면 안 돼.
법인세 하다가 지쳐가지고 소득세를 뒤에 다 포기해버렸어. 점수가 안 나요. 점수가. 그래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목이라서 요거를 1차 목적으로는 좀 잘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요거 완벽하게. 그러면 2차에도 도움이 돼요. 법인세만 접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 가서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요령껏 하시는 게 나아요. 법인세를 먼저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소득세를 막 버리게 되고 소득세는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는 버리지 말고 갖고 가시고 법인세는 너무 양이 많거든요. 소득 부가를 합한 것보다도 양이 많아요. 거의 소득 부가를 합한 것보다. 소득 부가 합하면 18문제잖아요. 법인세는 14문제고 소득 부가가 더 양이 많죠. 문제 수로는. 그러니까 1차 때는 소득 부가로 점수를 좀 따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법인세를 뒷부분 조금 버리는 게 나아요. 약간. 근데 강의는 다 하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는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법인세 뒷부분 좀 버리시라는 거죠. 강의는 다 하겠지만. 이런 순서로 갈 거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랑 관련된 주제가 있긴 해요. 그거는 법인세 하고 나서 좀 봐야 돼요. 소득세 중에서 일부분 파트는 나중에 법인세 끝나고 나서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 일부분. 이건 법인세랑 관련된 주제, 뭐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법인세 끝나고 요거 하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쉬워요.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뭐 세법은 뭐 다 어렵죠. 뭐 다 어려운데 부가가치세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부가가치세법부터 할 거고요. 우리 교재는 요 세법 개론 강경태 선생님 거 요걸로 할 거고요. 주교재. 부교재가 미니세법이죠. 부교재, 미니세법. 요거는 제가 만든 거. 요건 수업 시간에 쓸 거고요. 요 수업 시간에 수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니세법은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아니에요. 필수 교재는 아니고 선택 교재이긴 해요. 실제로. 도움은 엄청 되실 거예요. 요게 복습용.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펴세요. 이런 건 안 해요. 아시겠죠? 몇 페이지 펴세요. 이런 건 안 해요. 이 미니세법은 제가 PPT로 강의하니까 그 강의 교환하고요. 필기하는 거, 판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그렸어요. 제가 PPT로 다 그려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출판사에서 출력만 해준 거예요. 출력만. 아시겠죠? 모든 그림이 제가 다 그린 거예요. 모든 그림. 간지 빼고. 간지. 안에 중간 간지. 그거 빼고 모든 그림을 제가 PPT로 다 그렸어요. 노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그래서 제일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 책이에요. 제 책 중에. 제가 책을 한 5권 냈는데 그 5권 중에서 시간적인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책이고요. 공이 많이 들었죠. PPT로 제가 다 그렸으니까. 비행기도 그렸어. 비행기도 막 도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도 막 그렸어. 그래서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약간 말랑말랑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법이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세법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제작한 교재고 얘는 판서니까 필기 노트예요. 그냥 단순히 필기 노트. 설명이 없어요. 전혀 설명이 없이 필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필기를 하느라고 아예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라고. 필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수업에 좀 집중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복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 세법 개론 책하고는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약간만. 많이는 안 다른데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제작한 책이 아니라서 제 책하고 순서를 좀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수업 시간에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복습용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또 찾아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집중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넘겨보시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수업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그거 한번 상기해보고 그림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요 교환이라든지 제가 판사하는 거 그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미니세법 비슷하게 유인물로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게 학습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수강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험 칠 때 이게 안 외워질 것도 그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외워지고 그런 용도로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 면에서는 되게 괜찮을 거예요. 잘 외워질 거예요. 잘 외워질 겁니다. 그림이 일반적으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보다는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림을 좀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 책에는 글밖에 없잖아요. 글만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세법이 너무 힘드니까 그림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림으로 좀 외우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부가지세법이고요. 우리 교재 세법계로 199페이지예요. 199페이지. 부가지세법 199페이지. 199페이지는 200페이지 앞에 있어요. 200페이지 앞에 있는 게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책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항상 설명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자, 먼저 부가가치세가 뭐냐 그거 정의를 좀 보면요.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이렇게 부르는 게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우리가 VAT라고 부르죠. VAT 요게 부가가치세. 자, 영어를 잘 보시면 value added, added value라는 거죠. 더해진 가치 이런 뜻이에요. 더해진 가치,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더한 가치. 그러니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더한 가치예요. 1,000원의 물건을 사서 1,500원에 팔면 500원 더했죠. 그거. 더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저도 항상 시험 목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도 항상 시험 목적으로,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뭐 세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1시간씩 2시간씩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 기출된 거, 가오 기출 다 분석하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점수는 잘 나오실 거예요. 열심히 수업 듣고 복습하시면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과세 유형하고 과세 방법 결론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과세 유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렇게 불러요. 결론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세 유형과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을 보는 겁니다. 먼저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업자가 물건을 사오죠.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할 거잖아요. 물건 사오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커피숍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이블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커피 머신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커피 콩도 사야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사오는 거 같은 경우에 중간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본재라는 게 있어요. 중간재, 자본재. 중간재가 뭐냐면 중간재는 이 커피 콩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재료. 또는 상품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빵집에서 빵 사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재, 원재료 또는 상품 그런 게 중간재고요.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테이블 사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또는 건물을 사야 될 경우도 있겠죠. 건물을 아예 사서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기계장치. 뭐 회계 원리는 들으셨을 거니까 감가상각 자산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자본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왔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서 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매출. 그래서 얘가 가치를 좀 더하고 조금 비싸게 물건 판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를 좀 더하고 부가가치가 가치를 더한 거예요. 사온 거보다는 가치를 좀 더 입혀서 물건을 조금 비싸게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3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총 생산형이라는 게 있고 소득형이라는 게 있고 소비형이라는 게 있어요. 총 생산형 같은 경우에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출액에서 중간재만 빼버려요. 중간재. 커피에서 커피 콩 사온 거 그거 빼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총 생산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요. 감가상각비. 얘는 소득형.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진 거냐면 소득하고 이익이 좀 비슷한 컨셉이거든요. 약간 다르긴 해요. 이익하고 소득이라는 것이.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하고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약간의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더 번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형이라는 표현은 요것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서 중간재, 상품 사온 거, 구입한 거 그거 빼고 감가상각비 이런 걸 빼죠. 그죠? 건물을 샀다고 하면 10억 주고 건물을 사왔어. 요거 1년 쓰고 말 게 아니죠. 한 10년 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10년으로 나눠서 1억, 1년에 1억. 그게 감가상각비죠. 10년 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빼고 나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익하고 소득이 비슷한 개념이라서 이름이 소득형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하고 소득이 비슷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유형이 문제인 것이고 그게 소비형이라는 거예요. 소비형. 소비형은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요. 자본재도 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재까지 왕창 다 빼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바로 소비형인데 거기선 자본재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총 생산형은 자본재를 아예 안 빼요. 아시겠죠? 소득형은 자본재 중에서 감가상각비만 서서히 빼는 거죠. 서서히. 그리고 소비형은 자본재를 왕창 빼는 거예요. 왕창. 싸그리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유형. 그게 소비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재를 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본재를 뺀다. 그러면 중간재, 자본재 싸그리 다 빼니까 과세하기 좀 편해요. 일단은. 왜냐면 중간재는 어떤 거고 자본재는 어떤 건지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오는 거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뭔가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거 다 빼면 돼.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빼고 구분 없이 빼면 돼. 그래서 계산이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얘들에 비해서 자본재를 왕창 빼니까 이걸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인데 이걸 빼버리면 부가가치가 줄죠. 그러면 과세되는 세금이 줄는 거예요. 세금이 줄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자본재를 많이 사온다는 거예요. 이걸 사오면 부가가치가 줄고 부가가치세가 줄는구나. 그 자본재를 더 많이 사는 거죠.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우린 결론이 중요해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학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학문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험 목적으로 점수를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소비형이다. 소비형에서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자본재도 빼고 중간재도 빼더라. 둘 다 빼더라. 근데 나머지도 중간재를 빼잖아요. 다른 점은 자본재를 뺀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자본재를 뺨으로써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그 결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 잠깐 보면요. 우리 책은 정리 용도로만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해서 뭐 개념 먼저 나오죠. 개념 밑줄 하나 그어 놓을게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요거 그냥 밑줄 하나 그어 놓고 그럼 부가가치란 뭐냐? 요거는 사업자가 생산 과정, 유통 과정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가치 증가분. 더한 가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 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례는 엄청 단순한 겁니다. A가 B한테 1,000원에 팔고 B가 C한테 1,200원에 팔고 C가 D한테 1,500원에 판매를 했다. 각각의 단계에서 부가가치는 더한 가치. A는 1,000원을 더했고 B는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았으니 200원을 더했고 C는 1,2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으니 300원을 더했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과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조세 이론상의 과세 유형. 조세 이론상의 과세 유형은 세 가지죠. 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 표를 보시면 되겠고 총생산형은 중간재만 빼죠. 소득형은 중간재 빼고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빼요. 소비형은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까지도 뺀다. 그게 중요한 거고. 넘겨보시면 200페이지. 각 유형의 장단점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장단점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중요한 건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동그라미 3번 그거의 장점만 아시면 돼요.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한번 읽어보면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별할 필요도 없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그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세제상 운영이 용이하며 뭐 이거는 단순한 거고 그 뒤에를 밑줄 자본재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본재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그거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양가로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과세 유형. 밑줄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자, 이제 과세 방법을 볼게요. 과세 방법. 과세 유형 봤고요. 이제는 과세 방법. 그걸 보는 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런 좀 낯설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표현이 낯설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자가 물건을 사와요. 1,000원에 사온다고 할게요. 1,000원에. 그리고 1,500원에 팔아요. 가치를 좀 더 더한 거죠. 약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 500원. 아시겠죠? 500원.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으니까 얘가 더한 가치 얘기한 거예요. 더한 가치가 5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매출에 1,500원에서 매입에 1,000원을 빼서 구했죠. 빼서 부가가치 500원을 구했습니다. 이걸 빼서 구한다 라고 해서 공제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빼서 구한다. 차감했다 라는 뜻이에요. 공제법. 그래서 단순하게 약간 우리 세법은 한자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빼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데 한자를 좀 쓰니까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괜히 낯설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한자를 좀 공부를 덜 했다. 한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한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세법이.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면 좋은 게 용어 정리를 하는데 좀 좋아요. 용어를 좀 정리하는데. 그래서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야지 용어가 정리가 되니까. 용어가 낯설거든요. 공제법은 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뺀다. 빼서 구했다. 가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산법. 가산법은 더해서 구한다. 뭐 이런 뜻이죠. 이 가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 500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죠. 그 노력들을 막 세분화하는 거야. 그 노력들을 합치는 거야. 노력들의 가치를. 그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있어요. 부가가치 구성 요소. 언젠간 들어봤어. 부가가치 구성 요소. 그게 뭐냐면 노동에 대한 임금, 그죠?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이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게 부가가치 구성 요소예요. 그거를 합하는 거야. 그거의 값어치를. 임금이 50원, 지대가 100원, 이자가 150원 이런 식으로. 이윤이 50원 뭐 이런 식으로 합치면 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얘가 노력한 그 노력들의 값어치를 좀 세분화해서 그거의 값어치가 정확하게 얼마냐 그걸 구해놓고 그걸 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구할 수도 있는데 가산법은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임금이 얼마야, 지대가 얼마야 다 계산해봐야 돼. 세분화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가산법은 안 키워. 아시겠죠? 안 키웁니다. 아예 안 키우고 공제법 빼서 구하는 거야 그냥. 1,500원에 팔았어? 1,000원에 샀네? 빼는 거야. 빼면 500원 나오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산법은 안 키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했냐면 부가가치를 구한 거예요. 500원 구한 겁니다. 부가가치 세를 구해보죠. 부가가치 세는 여기에 부가가치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야. 세율은 아시죠? 몇 프로? 10%. 우리나라는 10%예요. 우리나라는 10%.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17% 막. 일본은 8%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는 다른데 우리나라는 10%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 세가 나오는 거죠. 텍스가 나오는 거예요. 텍스. 계산해보면 500원에 10%가 되는 거니까 50원. 여기 부가가치세. 이 사업자가 50원 내야 되는 거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50원. 납부세. 납부를 해야 되는 세액. 납부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산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산식을. 가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로 푸는 거 아시죠? 가로 풀어서 세율을 이렇게 각각 적용해보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세율. 1,500원 곱하기 10%. 거기서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 1,000원 곱하기 10%. 이렇게 빼서도 똑같이 부가가치세가 나오죠. 그냥 가로를 푼 거예요. 가로. 곱하기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각각 곱한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돼요. 1,500원에 10%면 150원. 1,000원에 10%면 100원. 150원에서 100원 빼도 똑같이 50원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게 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식. 가로 풀고 안 풀고. 그런 방식이에요. 요 위에 방식하고 밑에 방식을 부르는 용어가 좀 달라요. 방식이 두 가지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 이 매출액 곱하기 세율 있죠. 1,500원 곱하기 10% 150원. 15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세액. 세율 적용한 거. 그리고 매입액 곱하기 세율. 1,000원 곱하기 10%. 1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얘는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매입세액을 빼서. 용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용어가. 요 위에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렇게 불러요. 전단계 거래. 근데 밑에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불러요. 전단계는 앞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앞단계. 얘 앞단계. 앞단계에 뭐가 있었나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앞단계에 이게 뭐죠? 매입액이죠. 매입액을 빼서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매입액을 빼서 구했다. 거래액이 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얘 전단계에 뭘 보냐면 세액을 봐요. 여기에 10% 때린 거 100원이죠. 그게 매입세액이죠. 그 매입세액을 빼서 구했다는 거야. 매입세액을 빼서 구했다. 그런 용어예요. 이거는 전단계 매입액을 뺐다. 앞단계 매입액. 얘는 전단계. 앞단계 매입세액을 뺐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이. 이렇게 용어를 나누고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뭐 가로를 열고 닫고 그거뿐인데 사실은 부가가치세도 똑같이 계산이 되긴 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 두 가지나 있어요. 두 가지나. 그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요 밑에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입세액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일 처음에 다른 거는 뭐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을 빼고 있긴 한데 매입세액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걸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이란 걸 빼요. 뭐냐? 이게 매입세액 아니냐? 매입세액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세금 계산서라는 걸 볼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준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준다.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2매를 작성해요. 2매를. 세금이 적혀져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적혀져 있는 게 세금 계산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수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2매를 작성해서 물건 팔 때 한 장을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은 자기가 보관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2개가 똑같은 것 작성을 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보관하고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걸 받아와야 돼. 일단 물건 사올 때는 무조건 그걸 받아와야 돼.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주는 거고요. 확인이 안 돼. 사오긴 했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아왔대. 그럼 안 빼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매입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준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면 내 납부세액을 줄이려면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겠네. 무조건. 받아와야지만 이걸 빼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강제되는 거예요. 강제화된다. 세금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개념이죠. 그럼 얘가 발급 안 해준대. 그럼 발급해줘라고 하는 거야. 내놔. 무조건 받아와야 돼. 그런 시스템인 거야. 그럼 누가 좋으냐면 과세 당국이 좋은 거야. 과세 당국이. 얘는 그냥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얘가 좋은 건 없고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2개를 작성하기 때문에 A가 B한테 줬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2개 똑같은 거 갖고 있죠. 그러면 2개를 신고를 할 때 같이 내요. 같이 내서 이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의 매출 그리고 이 사업자의 매입 이런 게 파악이 돼요. 얘가 얼마만큼 팔았고 얘가 얼마만큼 사왔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매출 매입을 알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의 소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팔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고, 그죠? 상대방한테. 사올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과 매입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소득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선행조세 이런 식으로 불러요. 선행조세. 선행조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소득세. 소득세는 2가지인 거야. 법인에 대한 소득세. 그걸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야. 법인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 그거를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법인세는 사실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법인세, 소득세. 그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선행조세.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선행조세.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세당국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있어야 한다는 거. 요게 키예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만 빼준다. 그게 다른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에 거하고 다른 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 달라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베이스 금액, 베이스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죠.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고요. 이 과세 표준이 전단계 거래공제법하고 세액공제법 달라요. 다릅니다. 과세 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라서 세율 앞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세율 앞에. 그럼 세율 앞에 오는 게 뭐냐?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보시면 세율 앞에 오는 게 보이시죠? 가로 쳐져 있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거죠.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1,500원에서 1,000원을 뺀 거니까 500원 얘기하는 거죠. 500원. 500원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500원이 과표가 돼요. 거래공제법에서는 500원.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과세표준은 달라요. 세율 앞에 오는 거. 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제가 하나 지워버렸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세율 앞에 뭐가 온다 지금? 매출액이 오죠. 매출액. 그거 좀 갖고 가셔야 돼요. 매출액은 얼마?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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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 그걸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갖고 가셔야 돼요. 과표는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 1,500원이라는 거. 매출액이라는 거. 그걸 좀 갖고 가셔야 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표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 매출액을 달리 표현하면 자, 이 매출액은 1,500원인데 얘는 뭐랑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하고요. 이 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합해져 있는 거죠. 합쳐 있는 거예요. 합쳐 있는 거.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것까지 1,000원까지 다 포함해야지 1,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과표를 표현을 할 때, 얘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부가가치 누적액, 총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총액 해당 거래 단계까지예요. 이런 게 말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틀린 문구.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500원인데 그게 과표가 아니죠.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말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과표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단순하게 과표는 매출액이다. 파는 거, 매출액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되는 것인데 근데 매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는 안 쓸 거야. 매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 대신에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매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매출보다는 공급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서 그래요. 공급이 정확한 표현. 공급은 매출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판다라고 하면 라면 파는 것은 매출이라고 표현하죠. 매출. 주요 상품이니까. 상품을 파는 거, 영업으로 파는 거, 그게 매출이죠. 근데 공급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 라면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갑자기 판다든지 일시적으로 라면 회사에서 건물을 판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공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 세법은 부가가치 세법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라면을 팔든 기계를 팔든 건물을 팔든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재하. 상품이든 감가상각자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부가가치세는 붙여야 돼.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매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급이라는 표현은 매출 대신에 나오는 표현이고 이게 더 정확하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재하를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표는 나중에 보겠지만 과세표준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써요. 실제로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매출액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공급가액은 개념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구할 거니 과표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죠. 1,500원 과표 세율 10% 해서 부가가치세 150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과표가 1,650원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여기에 10% 때려서 부가시세를 구하는데 이걸 구하면 또 1650원 되고 거기 10%에서 165원 되면 또 여기 더해야 돼. 또 과표에 더하고 또 10% 떼면 또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순환에 오류가 나는 거죠. 당연히 과표는 부가시세가 제외된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외된 공급액, 그 과표. 그리고 과세 대상 자체도 뭘로 규정 짓고 있냐면 제하 용역의 공급.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있는 거야. 제하 용역의 공급. 공급하는 거. 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출이 아니라 공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고요. 요 방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공급가액이 과표라고 했죠. 매출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세율 적용하고요. 10%.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는 거야. 이게 매출세액의 개념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을 뺀다. 전단계 세액, 요거는 무조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 공급가액이 과표가 되는 개념이에요.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은 공급가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그래서 200페이지 보시면요. 과세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가산법. 가산법은 그 박스만 좀 보시면 돼요. 뭔가 합치면 돼요. 임금, 임차료, 이자, 이윤 이런 걸 합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합치는 방법이고 복잡하니까 얘는 안 키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양가로에 공제법 나오죠. 공제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단계 거래공제법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3.2 하단에 보시면 과세 방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또 밑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번 방가로를 잠깐 보실게요. 이번 방가로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간접법이라고도 부른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직접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간접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단계 세액공제법만 좀 아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말문제로 보기 하나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야.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렇게 좀 갖고 가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 방법은 개별 품목별로 부가가치세 과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요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요 밑줄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 쭉 밑줄 그어 놓으세요. 세금 계산서를 통한 근거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의 역할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고 우리 사례를 통해서 좀 부가가치세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